잠깐! 구독을 하기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다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는 분만 구독을 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축구 승무패입니다. 아무래도 승무패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승무패 영상을 제가 꼭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A매치하고 K2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A매치는 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 지금 A매치에 대한 전술들도 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또한 또 상세하게 어떻게 할 건지도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맞지? 여기 위를 보시면 현재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죠? 10시 47분 33초, 34, 35, 36, 37, 38. 네, 수요일이고요. 역시나 전 영상을 우선으로 먼저 찍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경기가 적더라고요. 이제부터 다시 15시간씩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도 이유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하고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피파 랭킹이 41입니다. 공격시 측면 전개하고 세트피스에 대한 활용도가 강점이다. 수비 라인들을 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원 압박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구조로 경기를 운영한다. 반대로 지금 아르메니아는요, 피파 랭킹이 103입니다. 역습 중심으로 빠른 전환을 선호하지만 완성도가 낮고요. 수비 전환 시 블록 유지가 안 돼가지고 강팀 상대로 흔들린다. 일단 헝가리는요,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가장 좀 부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시기에 얘네들도 손바꿈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얘네들도 예전에 정말 잘했어요. 한 20년 30년 전에 그때 좀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헝가리는 유럽에서는 계속 올라오지 못했죠. 지지난해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헝가리가 좀 상승 방열에 올라왔는데 그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은요, 활동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이 헝가리의 축구를 올려놨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잖아요. 네, 활동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헝가리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지금 보면요, 헝가리는 포르투갈한테 2대3 패배, 아일랜드하고 2대2 무승부,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이 2대1 승리를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르메니아는요, 아일랜드에게 2대1 승리, 그래도 포르투갈에게 0대5로 대패를 했다라는 거. 일단 해외 배당하고 현재의 가치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건 헝가리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것도 해외 배당하고 국내 배당 한번 더 보긴 봐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 선수단 가치가 안 떠가지고요, 선수단 가치를 계산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A매치 하는 팀들은 어떤 팀의 색깔인지 어떤 이 팀의 수준인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진 선수들에 대한 몸값을 다 계산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역시나 다 보겠죠.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리그에서 다 본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건 지금 리그 세리 A에 대한 배당인데 역시나 국내 경기, 그러니까 국제 경기 해가지고 축구를 해서 봐야겠죠. 월드컵 예선으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따라올 거고요. 그래서 보면 결정 내역들을 올릴 겁니다. 제 최종 예상들을 올릴 겁니다. 뭐 이거는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이것도 역시는 EPL 2부죠. EPL 2부. 제가 직접 진행했던 거죠. 네, 요렇게 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아직 배당 데이터하고 지금 선수단의 그 데이터들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선수단 데이터들도 전부 다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배당 데이터를 전부 다 계산해서 세부 데이터들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예상과 예측을 할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9월달 경기들까지만 볼 것 같아요. 9월달 경기들까지만.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빼도 되는 경기고 최근 두 경기에 대해서만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기에 대한 움직임도 계산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승부식으로 하는 월드컵 예선들 경기들도 전부 다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노르웨이하고 이스라엘입니다. 노르웨이는 피파 랭킹이 41입니다. 공격시 빠른 역습과 전방 압박을 통해서 전환의 속도를 활용한다. 노르웨이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라인업들이 황금 라인업이에요. 이 라인업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노르웨이 축구가 올라갈 수 있다. 노르웨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럽에서 변방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노르웨이하고 아이슬란드의 원정 길들을 힘들어해요. 상대팀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노르웨이가 경기장에서 혹은 아이슬란드가 경기장에서 더 좋은 경기가 아니고요, 원정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웨일즈는 다르죠. 웨일즈는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아요.
아무튼 다시금 돌아와서 그 다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공격 전환 시 측면 돌파하고 중거리 슈팅을 활용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 측면 돌파와 중거리 슈팅 활용의 비중이 크다라는 건 어찌 보면요, 중거리 슈팅이라는 게 하나의 옵션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했죠. 하지만 중거리 슈팅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건요, 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조롭다라는 걸 지금 대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수비의 집중력이 일정치 않고 역시나 역습의 방어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 일단 노르웨이는 11대1로 몰도바에게 대승을 했고 핀란드에게 승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이탈리아에게 패배했고 몰도바에게 승리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봤을 땐 다득점의 분포들도 분명히 열려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부식은요. 네, 현재 상황에선 전력적으로는 좀 더 노르웨이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 바로 아랍에미리트하고 오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가안입니다. 67이고요. 공격 시 유기적인 패스하고 전환, 그리고 또한 중거리 활용, 슈팅 활용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분들이 11,000분이 넘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24,000분, 2,400분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승무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아빠는 축구왕 채널을 제일 처음에 유튜브 했던 채널명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승무패 채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무패에 대한 요청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1등을 한번 해봤고, 우리 그때 당시 회원분이셨던 분들이 한 50분 정도가 1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승무패가 확실히 또 인기가 많네요. 그거를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그 감성을.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지금도 가입을 해주십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닉네임을 잘 몰라가지고 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원래 회원이었어요 라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까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요. 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만입니다. 오만은요, 피파 랭킹이 78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안 했죠? 아랍에미리트. 자, 유기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 활용 비중이 높다. 역시나 좀 비슷하죠, 이스라엘하고. 반대로 지금 오만입니다. 공격 전환 속도를 살려 측면 침투를 자주 한다. 오만이라는 팀도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오만이 축구를 정말 반짝이게 잘했어요. 한때 한 1, 2년 반짝였습니다. 근데 그게 오만의 축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만은 원래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때 당시 오만도 굉장히 잘했던 그 1, 2년 반짝은요, 뭐였냐면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 굉장히 많은 활동량, 이거였거든요. 다른 게 없었어요. 네. 단순히 지금 보면 모로코, 캐나다 이런 팀들처럼 상승곡성을, 그리스 이런 팀들처럼 상승곡성을 타고 유지하고 있는 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만은 한때 반짝였던, 쉽게 생각하시면요, 어디라고 보시는 게 나을까? 코스타리카. 네. 그럼 좀 생각하기 편하겠죠? 네. 오만은 그 정도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반대로 아랍에미리트는 반대로 얘네들은 엄청나게 강팀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1, 20년 전이죠. 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또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바레인에게 1대0 승리, 시리아에게 3대1 승리, 반대로 지금 오만은 1대2 인도에게 패배고요. 투르크메니스탄한테 2대1 승리. 이것도 아랍에미리트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음 팀 바로 에스토니아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피파 랭킹이 129입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피파 랭킹이 10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탈리아의 피파 랭킹은 왜 높은지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피파 랭킹 지금 10입니다. 참 좀 이상하고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탈리아는 축구 색깔을 안 바꾸고 있어요. 그 색깔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지난 해부터죠, 축구의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 스타일이 뭐냐면요, 지금 세리에는 아직도 이런 축구를 해요. 굉장히 저자세의 밸런스죠. 굉장히 내려앉아 있는 수비적인 블록, 그걸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면 뒤부터 세운다. 네, 센터백, 사이드백 뭐 이렇게 뒤로 온다.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나라는 그 선수의 특성을 따라서 어찌 보면 얘는 공을 웬만하면 제일 잘 찬다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은 보통 미드필드나 공격이 좀 배치하는데, 이탈리아는 수비에다 배치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경기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탈리아가 지난해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에요. 이제 현대 축구하고 좀 맞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토니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유럽은요,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유럽이 옛날만큼 그렇게 팀들 간에 이렇게 막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도 하나가 존재하는 게 있죠. 뭐냐면 가치죠. 선수단의 가치. 왜냐면 옛날에는 그 축구들이 클럽의 특정적인 색깔로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활동량 기반이 먼저입니다. 그 활동량 기반이 많은 팀들은
선수의 층이 좁다라고 해도 전술과 활동량이 좋다라고 하면 웬만한 팀들과 비벼요. 그리고 지금은 템백을 하는 팀들을 뚫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축구하고 좀 달라진 거거든요. 옛날에 유럽 팀들의 그 격차가 굉장히 컸던 건 그 팀만의 색깔들이 명확했죠. 그때도 스페인은 빌드업 기반을 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을 엄청나게 잘했죠. 미드필드에서 측면으로 돌파하는 그것도 굉장히 셌고, 반대로 이탈리아는 그때도 약간 붙이는 축구를 했어요. 아주리 군단이었죠. 그러면서 페널티 박스 내에서 헤딩 경합 싸움. 근데 이런 이 단조로운 전술들이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냐?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만큼 많은 활동량들이 있는 팀들, 이 활동량적인 축구를 했을 땐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다시금 돌아와서 이탈리아는 지금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선수단의 가치는 솔직히 말하면 이탈리아가 더 우위예요. 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팀 바로 포르투갈하고 아일랜드. 왜 이런 경기들을 배치했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일단 지금 포르투갈 뭐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강팀이죠. 네. 점유율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 전개와 측면 크로스 비중이 높다. 크로아티아라는 팀만큼 이렇게 색깔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팀들이 많이 없죠. 스페인. 네. 그리고 또한 포르투갈. 전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게 포르투갈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포르투갈은요. 세대 교체도 잘 됐죠. 네. 어찌 보면은 포르투갈의 세대에서 포르투갈의 그 시작점을 최근에 알렸던 그 선수가 피구 다음 세대가 이제 호날두를 기다렸죠. 그 다음 호날두가 이제 바톤 터치를 젊은 세대에서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지금 다시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얘네들의 그 전술 자체도 역시나 아시겠지만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미드필드 자원들의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죠. 비티냐, 뭐 네베스, 뭐 후백 네베스, 주앙 네베스, 그리고 또한 지금 날개 보면은 페르난데스 있고요, 비실바 있고요, 네토 있고요, 공격수에. 게다가 지금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주앙 펠릭스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계속 자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포르투갈에겐 긍정적인 요소겠죠. 반대로 아일랜드 같은 팀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팀이에요. 그냥 뚝딱. 네. 그냥 유럽 팀들을 보면요, 아 색깔이 되게 없다라고 하는 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팀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활동량도 별로고요. 네. 활동량이 별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아일랜드다. 이것도 포르투갈에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르비아하고 알바니아 경기 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잠깐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간이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 찍다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끊었거든요. 그럼 시간이 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하냐면요, 전 노편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팀명을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그냥 실수거든요. 감사합니다. 편집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세르비아랑 알바니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스포츠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랑 북한, 그렇죠?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또한 일본,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한텐 지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세르비아랑 알바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예. 일단 20세기 초반에 코소보라는 지역을 세르비아가 점령을 하면서 세르비아가 이제 코소보를 통치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코소보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알바니아 계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바니아가 이제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했을 당시에도 알바니아에서는 바로 승인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세르비아만 불인정을 했어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코소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예전에 경기를 했을 때 어느 나라 경기였죠? 알바니아 국기를 단 드론이 세르비아 경기장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네. 그래서 한번 폭력 사태가 한번 났었어요. 그 정도로 얘네들의 사이는 안 좋다. 전투적이겠죠? 예, 무언가. 일단 이게 홈구장이 어딘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아직 안 떴거든요. 근데 세르비아 홈구장이겠죠? 네. 자,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세르비아는요, 유럽의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공격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뭐냐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뒷공간은 굉장히 헐겁고요. 그냥 공격에서의 그 붙임, 그 공격에서의 그 하나가 가장 강력한 팀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자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비 자원들이 또 많이 없는 팀, 바로 세르비아고. 네. 공격은 좌우폭을 넓히면서 크로스 중심으로 전개를 한다. 수비 라인은 불안정하고 역시나 강팀에게 실점 리스크가 크다.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죠. 반대로 지금 알바니아는요, 되게 단조로운 뚝딱이었거든요. 근데 알바니아가 지난 시즌부터 약간 반짝였던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그래서 지금 알바니아는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물론 다 약팀입니다. 네, 물론 다 약팀이지만 최근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무보다는 승패가 좀 더 가까울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더 뛰어난 팀은 세르비아인 건 분명한 것 같다라는 거. 네, 힘이 좀 더 센 건 세르비아다. 하지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이변 빈도가 높을 경기로도 좀 일단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당 한번 떴나요? 안 떴죠. 아직 해외당도 안 떴네요. 네. 다음 팀 바로 불가리아랑 튀르키예입니다. 아우, 불가리아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한 뚝딱이에요. 예. 그냥 제가 말하는 그냥 유럽에 있는 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럽 애들이라고 비벼볼만 해요. 그런 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근데 왜 우리나라 월드컵 가면 못해? 월드컵에 올라온 애들은 아니죠. 예. 월드컵 예선을 틀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가리아, 그 다음에 알바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한테 질 것 같습니까? 안 져요. 예. 그 정도로 불가리아의 축구도 메리트가 없죠. 그냥 굉장히 그냥 뚝딱입니다. 네, 그냥 수비 블록 내쳐놓고 그냥 뚝딱. 반대로 튀르키예입니다. 공격 시 빠른 전진 패스하고 측면 돌파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팀. 얘네들도 어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튀르키예라는 팀도 동서양을 다 가지고 있던 팀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던 공격의 무기가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팀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던 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국가의 재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이 많아야지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지 외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튀르키예의 경제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속 안 좋고 있죠.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얘네들은 리라라고 하나요? 그게 아직도 환율이 한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한 20배 올랐나? 100배 올랐나? 아무튼 리라가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튀르키예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적인 측면에서도 옛날에 튀르키예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최근에 스페인에게도 6대0으로 대패를 했고요. 조지아에게 3대1로 승리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 튀르키예의 색깔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상대팀이 먼저 덤벼야 돼요. 그런 팀들에게만 강점을 있다는 거. 내려앉아 있는 팀들에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반대팀입니다. 바로 스페인하고 조지아입니다. 짧은 패스로 점유율 축구. 뭐 스페인은 그냥 말할 게 없고요. 옛날과 똑같아요. 지금 옛날 축구하고 지금 축구하고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도 스페인은 항상 강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뭐냐면 옛날에도 얘네들은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했어요.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하는 팀들은 옛날하고 지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건 지금의 축구하고 가장 충돌하는 가장 대립이 뭐냐면요, 선수들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상대팀들이 공을 탈취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죠. 지금은 바로바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기가 있었던 팀들은 어차피 그냥 1대1로 탈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볼을 지키고 소유하는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많이 뛰는 축구하는 팀들에게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둔탁했던 움직임이고 우리 공격수가 들어가는 걸 봐야 되고 그 장면들을 보고 크로스를 해야 되는 팀들한테는 바로바로 붙는 강한 압박이 역효과죠. 네. 아무튼 스페인은 빌드업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반대로 조지아입니다. 전 조지아가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조지아가 좀 뭐가 무섭냐면 카운터가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조지아하고 루마니아의 카운터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축구 스타일이 어때? 라고 말하는 거, 얘네들의 축구가 잘해? 못해?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의 지금 그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없어를 다가갔을 땐 전 조지아하고 루마니아는 분명히 긍정적인 팀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의 역습의 카운터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이거 긍정적인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높이 싸움이 좋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스페인이 옛날부터 좀 느꼈던 건데 가장 부정적인 건 스페인이 못하는 건 높이 싸움이거든요. 네. 나머지 건 뭐 뛰어나요. 스페인이 뭐. 네. 그래도 지금 전술적으로는 스페인하고 조지아는 격차가 좀 있죠. 네. 스페인은 계속 또 좋은 자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또 리그에 또 중요성이 있긴 합니다. 리그에서 계속 뭐 좋은 자원들이 계속 배출하냐 안 하냐. 지금 스페인이라는 팀은 또 무서운 거는 아시겠지만 야민 라말, 페드리, 니코 윌리엄스 뺄게요. 페란 토레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젊은 애들이 계속 나와요. 다음 팀 바로 이라크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라크는 피파 랭킹 58입니다. 공격 시 지금 중원 조율하고 빠른 측면으로 공간을 만든다. 반대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피파 랭킹 119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중동권 팀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지금 우리가 그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했을 때 항상 보면 동아시아권 팀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쵸? 근데 동남아 팀들은 항상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중동 국가 애들도 소스였습니다. 잘하는 팀들도 분명 이란 같은 팀들도 있고, 그리고 중동 국가하고 동남아하고 축구라면 중동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겼어요. 대체적으로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왜냐? 피지컬.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피지컬 차이가 가장 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나 그 높이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중동 국가 애들이 굉장히 견고해요. 수비력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침대 축구라는 걸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침대 축구를 많이 안 합니다. 반대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덤비는 축구고 많이 뛰는 축구로 지금 상대 팀들을 공략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네, 속도 전환, 세트피스 집중력가 강점이고 수비라인 간격이 넓고 강한 압박에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느 팀의 카운터가 좀 더 좋은지를 좀 바라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 좀 더 완성도가 있고 어느 팀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기는 일단 배당을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 팀 바로 수원 삼성하고 천안시티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아마 주중 경기 일정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떴을 겁니다. 수원 삼성이 직전 경기에서 인천을 상대로 졌는지 안 졌는지는 일단 저는 모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근데 인천을 상대로 만약에 무승부를 거두지도 못하고 아니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미 1위 경쟁은 끝났을 겁니다. 네, 1위 경쟁은 끝났을 거고 이제 2위만 잡아놓으면 되는 건데 전남 드래곤즈가 따라오고 있군요. 네, 2위를 뺏기면 안 되겠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 직행이잖아요. 그죠? 1, 2가 직행 아닙니까? 그리고 3위가 플레이오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긴 몰라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그 경쟁을 할 것 같고, 네, 수원 삼성이라는 팀은 솔직히 말하면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완성도가 제일 높았던 팀은 아직도 수원 삼성입니다. 근데 수원 삼성이 최근에 계속 경기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못 보여주고 있었어요. 직전 경기 인천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 10경기를 봤을 때도 수원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4승 3무 3패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너무 부상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퇴장 변수도 좀 많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경기를 못 나왔어요. 계속. 그게 역시나 지금 수원 선생의 부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천안시티는 너무 좀 도깨비적인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는 팀이죠. 얘네들이 되는 날은 되는데 안 되는 날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이 터지는 날은 엄청나게 매서운데 또 안 되는 날은 또 그냥 굉장히 안 돼요. 네, 보면 지금 기복이 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얘네가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도깨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좀 더 유리해? 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수원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배당이 좀 더 중요하겠죠. 현재 상황에선 그래도 저는 수원 삼성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과 지금 천안시티는 최근 6번의 맞대결을 했지만 무승부가 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팀 바로 전남 드래곤즈하고 안산입니다. 역시나 지금 전남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안산은 의미가 없죠. 2부 리그에서 안산은 지금 메리트가 너무 없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활동량도 별론데 지금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떨어져요.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둔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부는 강등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안산은 2부 리그 팀들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저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K리그 1보다 K리그 2가 더 많은 활동량을 소유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많은 충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심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죠.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축구가 그 주심이 해줘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지금 K2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남입니다. 점유율을 높이면서 중원의 조율을 통해서 측면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수비의 전환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공격 지역과 압박의 마무리의 집중력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전남 드래곤즈도 원래 아시겠지만요. 얘네들도 원래 1부였어요. 근데 2부로 내려가고 계속 못 올라오고 있죠. 얘네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 2부에 있으면서 계속 동일하게 했던 건 수비 축구였어요. 근데 전남이 지난 시즌부터 공격적인 색깔을 많이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에 있어서 전남이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발디비아 선수가 또 역시나 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전남은 중요한 게 아직도 전진하는 그 능력 자체가 그렇게 특화된 팀은 아니라는 거, 부정적이라는 게 아직도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남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 팀 바로 부산하고 부천입니다. 아우 너무 힘들다. 아우 지금 얼굴 너무 빨개졌죠. 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얘네들의 맞대결은요 5승 3무 2패입니다. 부산 아이파크도 역시나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데 부산이라는 팀은 전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면 얘네들은 원정을 더 잘해요. 이해가 안 가요. 홈을 너무 못합니다. 원정에선 8승 3무 3패예요. 20골에 12실점. 근데 홈에서는 7승 5무 5패입니다. 21득점에 23실점. 왜인지 모르겠지만 홈을 더 못하는 팀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홈은 불안해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반대로 부천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천도 지금 플레이오프를 걸려있는데 얘네들도 직전 경기에 대한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얘네들의 순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5위, 6위 승점도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자리를 가고 있죠. 왜냐면 플레이오프를 가냐 못 가냐도 저 자리이기 때문에요. 부천이라는 팀이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한 건 뭐냐면 부천은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격이 안 돼요. 전방 압박 기반으로 빠른 측면 돌파하고 중거리 슈팅을 자주 활용한다. 지금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그 공격 축구를 만들고 하는 그 짜임새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공을 탈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압박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을 갈 자리가 많이 없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는 봤을 땐 어디가 좀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이건 약간 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근데 부산이 홈을 잘 못해서 얘네들도 배당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모 무승부 중심으로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성남하고 인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성남도 지금 어제 경기는 결과를 모릅니다. 네, 어제 경기 결과는 모르는데 지금 상위권 팀들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 지금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 있는 팀들과의 경기가 한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팀들은 50점, 얘네가 48점이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지금 인천은요, 아마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뒀어도 우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1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경기를 할지 모르겠죠. 인천이란 팀들은 이제 남은 경기에서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36라운드인데 지난 경기를 하면 33라운드니까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만 했다고 해도 인천이 70점이기 때문에 이미 1위 확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선 로테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인천이 졌다라고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남과 인천 지금 두 팀을 봤을 땐 전술적으로 어디가 좀 더 뛰어나라고 했을 땐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천이라는 팀도요. 굉장히 좋았던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 미드필드에 있었던 문지환 선수가 중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천도 힘들었어요.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들 자체가요. 네. 인천은 왜냐면 역습의 카운터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대체적으로 인천이랑 했던 모든 팀들이 인천과 경기를 하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색깔을 중요하게 못 보여줬죠. 반대로 성남은 굉장히 저자세로 축구를 했던 팀이고요. 되게 이례적이에요. 얘네들은 전술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그 시즌에서 바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수비적인 축구를 했다가 지금은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특별하고 특이한 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격에서의 그 침투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 역시나 결과는 모르지만 최근 10경기 동안 단 1패밖에 없거든요. 직전 경기 역시나 결과 빼고요. 네. 그 정도로 6승 3무 1패로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성남에게 강점인 것 같아요. 같이 싸우는 축구를 구사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인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천의 라인업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얘네들도 배당이 중요하겠네요. 배당은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충남하고 경남입니다. 충남은 역시나 라인을 낮춰서 공격을 차단하고 집중해서 역습의 기회를 노린다. 충남이라는 팀도 굉장히 아쉽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충남도 한때는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강했던 전방 압박과 동시에 공격으로 상대를 짓눌렀던 팀인데요. 시즌을 하면 할수록 그 색깔이 안 나와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결정력이 완전히 그지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뒤로 간다는 거. 우리가 넣을 때 못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팀이죠. 반대로 경남은요. 공격 시 측면 전개하고 빠른 침투를 통해서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수비 밸런스가 좋아서 실점 억제가 안정적이고 후반에 대한 집중력이 좋다. 경남이라는 팀은 지금 반대로 역으로 지금 최근의 경기력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되게 안 좋았어요. 최근 10경기 동안은 경기력이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경남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죠. 왜냐면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팀의 밸런스가 좀 더 좋냐라고 하면 저는 경남의 밸런스가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배당이 뜬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회원분들 멤버십 분들에게 올려드리는 내역들처럼 이렇게 세부 데이터들도 전부 다 넣어서 최종 예상안을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 말고 모든 유럽에 대한 유럽 6대리그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토래 그 승부식에 대한 경기들도 전부 다 제가 세부 데이터랑 상세 데이터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달 이제 10월 8일입니다. 명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10월달 지금 데이터를 그 멤버십 회원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재가입률이 또 95%가 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열고 지금까지 항상 이 밸런스거든요. 95%를 94, 95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회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는요. 모든 세부 데이터하고 확장 분석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된다는 거, 그 방법은 구독, 가입 버튼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